이번 주 그알 리뷰는 1446회 보겠습니다. 환상 속의 그놈, 부산 성인용품 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최근 방송이고 이게 제가 본방을 봤는데 편집이 신선하게 잘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사건도 뭐 기승전결 잘 짜임새 있게 만들었고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좀 반응이 좋았던 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서구 충무동 관내, 이 화면은 그거죠. 경찰이 이제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증거 남기려고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사하는 것들 다 설명하면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부산 충무동 우체국 옆이래요. 여기 성인용품점이 있어. 지금이랑 다르게 예전 성인용품점들은 굉장히 허름한 곳에 몰래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뒷문도 있고. 요즘은 막 이렇게 2층에 통유리로 다 오픈돼 있잖아. 그 당시는 좀 숨어서 파는 느낌. 성인용품점에서 성폭행 살인이 추정된대요. 사건 현장을 촬영합니다.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 2004년 2월 14일 이른 새벽. 현장은 고고고 나이트가 있는 건물의 2층에 있습니다. 성인용품점. 2층으로 가는 경로에 있던 철문 열려 있었고요. 성인용품점의 출입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진 않는 상태였어요. 외부 촬영하고 현장 내부 촬영 시작합니다. 요즘은 군대도 있어, 이런 거 하는 거. 군대에서 무슨 사건 터지면은 영현반인가?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군대 정문 들어오면서부터 촬영을 시작해요. 수사팀의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해 놓는 거야. 50분간 촬영이 됐어요. 50분 수사했다는 건가? 가게 내부엔 발견 당시 불이 켜져 있었는데 심상치 않은 광경은 건물 창가에 놓여있던 소파 부근에서 관찰되고 뒤집혀 있는 2인용 소파는 이곳저곳 몸싸움이 있던 사실을 말하는 듯하다. 그리고 매장 진열장 부근에서 숨져있던 피해자, 이른바 부산 성인용품점 살인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아수라장이죠. 몸싸움이 꽤 있었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18년 동안 부산에서 이 서부경찰서 강력반 생활을 했는데요. 머릿속에 제일 오래 남는 게 그 여성분의 시신과 현장 상황이었어요. 얼굴 쪽에 피멍이라든지 멍이 들어있었고요. 눈 부위하고. 그래서 구타 흔적이 많았어요. 강력반 출신의 베테랑 형사에게도 충격적인 장면으로 남았다는 사건 현장. 주로 얼굴을 폭행당한 피해자의 상의는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고 하의는 사실상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성폭행 추정하는 거죠. 딸이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친구분한테 가보라고 해서 그래서 발견됐어요. 피해자가 여자입니다. 여자분이 성인용품점을 하고 있던 거야. 물론 조금 이렇게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그런 장사지만 여성 혼자서 한번 해보려고 참 억적같이 살았더라고요. 참 고왔던 분이었거든요. 피해자 47 이정숙. 바다와 접하며 유명한 자갈치 시장과 새벽 시장도 한 곳에 자리에 있는 부산 서구 충무동. 그 중간쯤에서 이정숙 씨는 6년째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줌마는 진짜 얌전하고 나무랄 데가 없었어. 참 예뻤어. 예쁘고 딸내미 둘인데 김해 가서 산다고 하대. 그때 당시는 성인용품점을 여자가 하기는 쉽지 않았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용감하다 그랬지. 그 아줌마는 성격이 발랄하고 좀 쾌활하고 그런 성격이거든. 인근 김해시에서 출퇴근하며 혼자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당당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고인을 잊지 않고 있다. 주변 평판 좋은 것 같아. 고인과 가족같이 지냈다는 한 지인, 좀 더 깊은 얘기도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건가? 이혼하셨어요 그때. 이모가 이혼하고 딸 둘이랑 살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집에서 쉬고 이런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성인용품점이 좀 그랬는데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격 차이로 남편과 별거하다가 사건 발생 6개월 전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고인의 직업을 험한 일로 보는 편견에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뭐 일 열심히 했고 딸이 둘이나 있으니까.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에도 가게에 지키면서 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몇 시간 뒤에 사망한 거야.
경찰은 당일날 부검했고 사인은 뭐야?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얼굴이 굉장히 우려리 된 상태예요. 우려리라고 하는 거는 정맥 내에 혈액이 몰려있는 상태인데요. 사망 원인은 목을 졸라서 사망케 하는 액사라고 판단돼요. 고인의 몸에서 손가락으로 눌린 지두흔,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가 발견되었고 손상은 주로 얼굴 부위에 집중돼 있었지만 치명적인 공격은 목 부위. 범인이 강하게 힘을 줘서 갑상 연골과 설골이 함께 골절됐습니다. 성기와 질 내부에서도 손상이 확인됐고요. 성폭행 살인 맞는 것 같네. 수사 관계자. 처음부터 이 사람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것이고 일단 그쪽 자체가 이제 야간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좀 과하게 마신 사람들이라든지 우연히 그쪽을 지나갔던 손님이 아니었을까요? 살해 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지금 이거는 콘돔을 뜯은 것 같은데요. 뜯었는데 사용은 안 된 것 같기도 해. 빈 껍질만 발견돼서 이거 사용한 건 어디 갔냐는 거야. 가져갔을까요? 근데 피해자 몸에 정액 반응이 없습니다. 이 새끼가 이걸 못 산 건지 이 정액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범인은 이거를 성폭행 살인인 것처럼 위장했을 수도 있는 거죠.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그러면은 대체 왜 쳐들어와서 죽였냐? 강도는 아닐까? 금품을 노린 범인이라고 하면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팬티 남자의 그걸 어떤 성기능이 이 새끼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자라니 같아. 고자라니. 이 심형 같단 말이야 나는. 현금 16만 4천 원이 든 지갑은 그냥 두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과 고인의 휴대전화를 챙겨갔어요. 그런데 성인용품점 손님들한테 커피를 타주진 않겠죠. 단골 손님이 아닌 이상 뭐 지인이나 냉장고 앞 주방 쪽인데 여기가 커피잔 2개 놓여있고 우리가 유력하다고 했던 거는 찻잔에서 지문이 나온 거예요. 자, 지문 주인 만났습니다. 아니 나는 단골도 아니고 처음 갔습니다. 그때 한번 지나가다가 이게 성인용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야한 테이프나 이렇게 하나 사자 했는데 경찰에서 와가지고 신체검사 다 하고 말이요. 조사받고 다 했어요 나는.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PD 양반.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저도 황당했어요. 아내랑 좀 좋은 시간 가지려고 비디오 하나 사러 갔던 거야. 마님은 왜 머슴에게 쌀밥을 줬을까 막 이런 거. 이 아저씨가 이제 오늘 머슴 코스프레를 하려고 했던 거야. 쌀밥 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 테이프를 살라 그랬는데 어색해하는 손님을 배려해서 이 피해자가 차 한 잔을 좀 줬던 것 같다. 커피 한 잔을. 야 진짜 어색하다 씨. 우리는 그 사람을 확신했는데 그 사람의 알리바이가 입증됐어요. 그래서 맥 빠지는 수사였고 그러니까 미제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 뒤에 누가 들어가고 아마 사건을 벌인 것 같더라고요. 커피 마시고 간 손님이 용의선상에서 배제된 이유는 손님이 나갔어 이 아저씨가 비디오 사서. 그리고 이 사장님이 이정숙 씨가 친구랑 통화를 합니다. 그날 밤 9시 38분경부터 정숙이랑 통화를 했는데 어느 순간 손님이라고 말하더니 정숙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은 그 손님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추정을 해요. 이 어투가 어땠을까요? 이 손님을 부르는 어투가. 범행 시각은 김정숙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인 2월 13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1시간 사이. 그 당시에 탐문으로 밝혀졌던 건 외부에서 범인이 커튼인가? 하여튼 그걸로 해가지고 누군가가 밖을 내다봤다는 걸 본 목격자가 있어요. 빼꼼하게 내다보는 걸 봤대요. 왜냐면 24시간 했던 용품점이 아니라가지고 그 시간에 그 용품점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창문에 어떤 사람이 보였대요. 10시경 수상한 남자를 목격한 이는 같은 건물 지하에 있던 고고고 나이트의 관계자야. 이 무렵부터 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정숙 씨는 분명 다급하고 간절했을 피해자의 비명은 나이트클럽 음악 소리에 묻혔던 걸까. 그런데 나이트클럽의 관계자 목격담만큼이나 중요해 보이는 누군가의 기억도 있습니다.
이웃주민. 폐지를 수집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 왔다 갔다 이런다고 하더라고. 도로 옆에 사니까 사람들이 잘 알지. 암만. 성인용품점이 있던 건물 앞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할머니가 사건 며칠 전부터 수상한 남자를 한 명 봤대요. 경찰도 이거 주목했고 오래 수사를 했었지. 많은 인원들이 투입돼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수사했는데 못 밝혀내고 그냥 미제로 남았어요. 사건 무렵 주변을 서성였던 남자와 범행 시각, 블라인드를 젖히던 남자는 과연 같은 사람일까? 오랜 노력에도 풀지 못했던 비밀, 긴 기다림에도 알 수 없던 이름.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들이 생각지 못한 고백을 들려줍니다. 한 사람은 희대의 연쇄살인마로 불리는 우리 영철유. 당시 33. 얘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성인용품 들러서 사기 한번 쳤대. 20명을 살해한 걸로 밝혀진 유영철이 검거된 촉이 들려왔던 그의 고백. 그가 2004년 2월 남몰래 부산을 갔다 왔던 걸까? 거기가 혹시 숨진 이정숙 씨의 가게였을까? 부산에서도 사건이 있었고 성인용품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뭐 두 가지가 연결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유영철이 출소하고 부산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2월 충무동 성인용품점 40대 여성 피살 사건입니다. 유영철이 27명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7명은 아직 오리무중이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유영철이 정말 회개하면서 모든 사건을 순수하게 다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자체는 당연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기치 못한 자백을 해온 사람이 또 있습니다. 2003년과 2010년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마 두옹리. 그의 존재는 암수살인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유명하죠. 김윤석이랑 주지훈 나왔던 그거. 그알 2편 보고 암수살인 다시 보잖아요. 주지훈이 얼마나 이두홍을 연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비슷해. 숨겨온 자신의 범행을 두고 한 형사와 게임을 이어갔던 이두홍의 기행. 그는 이른바 살인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모두 11건의 범행을 자백한 자술서입니다. 이두홍의 그 살인 리스트 4번이 부산 성인용품점 살인 사건이에요. 일단 얘가 이렇게 적어놓긴 했어요. 근데 이런 새끼들이 거짓말을 너무 상습적으로 하니까 뭘 믿지를 못하겠어. 일부러 장난치나 싶기도 하고. 예, 이용합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자술서 이렇게 써놨네요. 서구 충무동 소재 성인용품 여자 살해. 근데 얘가 이거를 안 저질렀다면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이런 새끼들이 뭐 뉴스 신문 자주 보나? 성인용품점 사건 그거는 언제 수사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 새끼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영상으로 기록된 연쇄살인범 이두홍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할 거라는 말입니까? 이지랄해. 방송을 보잖아요? 대화를 하기가 힘들어 얘랑. 이런 인간이랑 대화가 한마디도 안 됩니다, 정말. 진짜 어려운 유형의 인간이에요. 아니 나도 김영사 말 맞다나 여기서 끝낼게. 충무동인가 내가 어디 여관에 좀 있긴 했어. 암수살인의 주인공인 이두홍과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어진 두 살인범의 고백. 대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걸까?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그 알을 오랜만에 봤지만 그동안의 연출에는 없던 새로운 시도가 좀 나왔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좀 넣었습니다. 나는 그 알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쪽으로 이어가는 김상중 씨가 좀 현장 세트에서 연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니까. 배우잖아. 그럼 배우인 장점을 좀 살렸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일단 봐봐요. 그 단서를 하나하나씩 모아가며 범인의 얼굴을 그려갈 생각입니다. 그 얼굴은 유영철일 수도, 이두홍일 수도, 아니면 당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나는 이런 연출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 나 이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 부분. 좋았습니다. 근데 나는 이 궁금한 게 이 성인용품점 세트를 이게 그대로 구현했는데 아니 여기 막 이렇게 딜도가 있어요. 지금 뒤에
지금 뒤에 딜도가 있다고. 이 용품들이. 근데 이걸 모자이크 안 하고 여기에 무슨 그 젤 같은 것만, 튜브형 젤 그런 것만 모자이크를 했더라고.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고. 여기 이거 세트나 연출하신 분이나 뭐 이렇게 편집자가 성인용품이 뭔지 잘 모르나 싶더라고. 연출 어땠어요? 이거 괜찮았죠? 봐봐요. 여기 노크부터. 있을 겁니다. 그래, 이거 많이 해달라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다음 세트에서도 또 하고, 그죠? 현장에서도 또 이런 거 찍고, 그래서 좀 이렇게 김상중 씨가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추적하는 느낌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단 말이야. 많이 해줘, 그걸. 그날 밤 현장을 벗어난 범인은 이내 밤거리로 숨어 들었을 것이고 금세 태어남을 위장했을 그놈! 그렇게 마지막 손님의 얼굴은 오랜 시간 비밀로 남겨졌습니다. 수사 관계자 다시. 아시겠지만 2004년이 우리나라 강력 사건이 가장 많이 났을 때 아닙니까? 정남규하고 유영철이 이 살인마 2명이 돌아다녔잖아요, 같이. 그래서 뒤에 CCTV 설치하고 그랬지. 그 전까지는 이게 CCTV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치안 상태가 발전한 이유는 영철이랑 남규 때문이에요. 11개월간 정체를 숨긴 채 범행을 이어오다 체포됐던 영철이. 부산 성인용품점 살인사건은 그가 검거되기 5개월 전 발생했습니다. 범행이 있던 날 밤 창가에 서 있던 이는 범행을 이어오던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동거녀를 살해했지만 들키지 않았던 암수살인의 이두홍이었을까? 둘 중 하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취재했던 것 같아. 이정숙 씨가 살해되기 5개월 전 한 남성이 전주교도소 철문을 나옵니다. 성폭행 뭐 이런 걸로 3년 6개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어요. 전과 13번 유영철. 속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33살밖에 안 된 새끼가 출소 13일 만에 살인을 해요. 18명의 피해자 대부분은 주택에서 살고 있던 노약자들. 해화동이네. 그래가지고 유영철의 범행 장소들이 해화, 구기, 신사 뭐 이런 식으로 초성이 겹친다 같은 걸로. 그래서 뭐 한국판 ABC 살인사건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아니기도 합니다. 아닌 지역도 있어요. 초기 진입형 범행을 하던 그는 출소하고 나서 2004년부터 범행 패턴을 바꿉니다. 자신의 집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유인하고 잔혹하게 살해했어요. 그는 끔찍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안매장합니다. 경찰이 11구 찾았어. 이렇게. 그 다음에 한두 명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자기 진술로 성관계는 안 했다. 왜냐? 증거를 안 남기려고. 그러면은 부산 성인용품 사건과 좀 일치하는 것도 있죠. 성폭행처럼 보이지만 성폭행의 증거는 없어요. 그것도 유영철 진술로 보면은 자기는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 성폭행은 안 하지만 이 사건은 내 걸로 안 보여야 안 잡히니까 성폭행처럼 보이게 해야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닐까? 부산 성인용품점 살인사건은 처음에 이제 성폭행 살인으로 판단된 적이 있어요. 왜냐면 피해자 하의가 벗겨졌고 뜯은 콘돔도 있고 하니까. 근데 국가서 감정 결과 정액이 안 나왔어. 유영철이 남긴 흔적과 비슷하다. 그날 범인이 현장에 남긴 중요한 흔적 중 하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챙겼지만 제법 많던 현금은 두고 갔다는 거예요. 수표도 아닌데 왜 현금은 두고 갔을까? 유영철이 휴대전화도 피해자 걸 쓰고 다니고 그랬거든. 해화동 피해자가 몇십억 원의 부자예요. 그 당시에 몇천만 원 있었는데 그건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피해품의 현금과 기중품이 없는 걸로 봐서 원한 관계나 면식범 소행으로 저희가 수사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현장에 있던 금품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던 걸로 전해집니다. 일단 성인용품점 살인사건의 범인과 공통점이 꽤 있어 보이지만 문제는 범행 지역이야. 유영철이 검거되기 5개월 전 이 새끼가 부산을 왔다 갔을 가능성이 있냐. 일단 유영철은 수도권에서만 사건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 휴지기가 있습니다. 유영철은 2003년 9월에 출소해서 2003년 11월까지는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4개월 정도의 휴지기를 가지고 2004년 3월부터는
주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또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부산 성인용품점 살인사건은 휴지기인 2004년 2월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뭐 가능성이 0은 아닌데 그래도 갑자기 서울에서만 하던 새끼가 부산까지 가서도 또 이어가겠냐는 거죠. 얘가 그래가지고 잡히고 나서 뭐 부유층 각성해라, 여성들 몸 단정히 해라 그런 말 했던 건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부산 사건이 있었구나. 이게 시작이 됐을까요? 휴지기로 알려졌던 기간에 살해한 피해자가 있었대. 봐봐, 얘기하잖아. 성인용품 들러서 사기 한 번 쳤다. 근데 사기라고 하냐 왜? 황학동에 가짜 비아그라 장사가 있었어요. 거기 나 경찰인데 너 비아그라 팔잖아. 가짜. 너 이리 오셈. 수갑 채운 거 아니야? 거기 써먹은 거지. 아, 이 사기를 쳤다는 거야? 밝혀진 거 아니야? 예, 이 사건이 그겁니다. 이렇게 길에서 팔았던 걸로 기억해요. 도로가에서. 비디오도 같이 팔고 뭐 그랬던 사람으로 아는데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던 이정숙 씨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유영철은 불법 비아그라 치료약 판매를 건수로 협박을 일삼은 인물이고 그 성인용품만 파는 게 아니고 그 비아그라 있잖아. 그런 것도 팔고 이러니까 응? 중국산 가짜도 팔고. 아, 비아그라를 팔았어요? 그렇다니까. 이정숙 씨도 팔았다네. 그날 마지막 손님이 피해자를 찾아온 진짜 목적은 비열한 협박 때문인 거냐. 손님의 얼굴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정말 남은 게 없을까. 그때 범인으로 추정되는 단추인가? 그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좀 심한 저항이 있었다. 그 피해자가. 안경알도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쪽 현장에서 다 발견된 거예요. 경찰이 뒤집힌 소파 부근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았어. 단추. 근데 단추라는 게 뭐 누구든 흘릴 수 있는 거고 대신 안경을 한쪽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지 않고 갈 손님이 있겠냐. 안경알이 유영철 건 아니었을까. 유영철이 안경을 썼던 걸로 기억하시나요? 경찰들에 의해 호송되고 할 때는 안경을 안 썼어요. 사건 현장의 특성과 꽤 많은 부분이 들어맞던 유영철이 안경은 비껴가고 있습니다. 수사 관계자 역시 그간 그려온 범인의 얼굴과 유영철의 모습은 거리가 있대요. 뱃사람일 가능성이 좀 높죠. 파악해보니까 성인용품점을 방문하는 선원들도 좀 많았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거기는 뱃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그런 동네입니다. 지리적 특성 때문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위판장이 있던 부산 영도 남항, 이정숙 씨 가게가 위치했던 충무동은 이 남항과 접해 있어서 배 타는 아저씨들이 자주 왔었대요. 그 시절 충무동 최고의 고객이었다는 뱃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를 할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이 아내분은 살짝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지금 이 아저씨가 다 늙어가지고 성인용품점 다닌 것 때문에 그 알 찾아와서 인터뷰한다니 이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지금 이게? 쿠사리 개먹겠네. 자세부터가 일단 딱 감정이 읽히잖아요. 안녕하세요. 에이, 그때가 좋았어요. 걔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했는데 이 동네가 배가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한 달에 5일씩 쉬어요. 음력으로 14, 15, 16, 17, 18일 다 월명이라고 달이 너무 밝아서 고기가 안 잡힌다 이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달과 찾아온다는 선원들의 휴식 시간이 있어요. 월명기라고 한데 바닷가에서는 보름달의 밝은 달빛 탓에 고기가 잘 안 잡혀. 5일 동안. 그때 육지를 찾아와 시간을 보내는 이들은 주로 고등어, 갈치, 오징어잡이 배의 선원들이래요. 니나노 집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요. 무슨 집이요? 니나노! 아가씨 집 말이요, 아가씨. 아가씨 집이요? 아휴, 이 아내분이 진짜 속이 상해가지고 남편 입에서 저런 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주 그냥 무릎을 자꾸 막 이렇게 끝나기만 해봐 이 양반 진짜. 뭐 하는데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술 먹고 막 젓가락 두드리고 막 선원들 하는 거 말이요 그거. 어?
아유, 많았어요, 술집. 많았어. 이런 가게 같은 거 막 다닥다닥 많았어요. 매달 찾아오는 월명기에는 충무동 일대에서 돈과 시간을 썼다는 뱃사람들, 그들이 주로 찾던 곳은 니나노 술집이 모여있던 유흥주점 골목입니다. 룸사롱 같은 거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사라진 완월동은 성매매 집결지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청량리 같은 그런 곳이었나봐. 사건 현장인 이정숙씨 성인용품점과는 멀지 않아요. 그래서 뱃사람이 성인용품점 살인사건의 범행일 수도 있다, 경찰이 이렇게 의심했어. 꽤 가까운 게 아니고 뭐 그냥 붙어있어. 이 정도면 도로 하나잖아 거의. 여기가 이제 그 룸사롱 골목이고, 여기는 이제 성매매 집결지라고 하네요. 감식반 관계자. 시간적 제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월명 그 시기를 놓치고 배가 이제 다 출항하고 이렇게 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사건인데요, 그게. 지금에 비하면 과학수사에는 좀 이제 떨어졌죠. 2004년. 과학수사도 뭐 유영철, 뭐 정남규 이런 새끼들 나오면서야 그때부터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죠. 그전에도 뭐 프로파일러 있긴 했지만 양성을 한 거지. 물적 증거를 찾기도 전에 월명기가 끝나 대부분의 배들은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성인용품점에 남겨진 범인의 흔적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한 인물을 조주현 형사가 떠올립니다. 아, 맞아요. 배 탔다고 했어요. 그물을 이렇게 당겼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선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서 손이 엄청 크네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무렵에 안경을 꼈을 거예요, 아마. 이동희가. 자, 갑자기 두 명 저울질 하다가 이동희 쪽으로 확 기울죠. 그 알도 좀 이두홍 쪽으로 생각을 한 건 아닐까 싶어요. 유난히 큰 손을 가진 사람, 한때 어선을 탔고 안경을 쓰던 인물, 또 한 명의 연쇄살인범, 우리 암수살인의 이두홍. 그를 알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인물이 있대요. 이두홍을 수사했던 사람이래. 생생하게 기억나죠? 충무동 새병시장 안에 칼국수집에서 만났죠, 이두홍을. 예, 그래서 이 암수살인 영화도 첫 장면이 김윤석과 주지훈이 국수를 먹는 그 식당 씬으로 시작을 하는 걸로 알아요. 그 얘기하는 것 같네. 꽁지머리하고 반바지 좀 동네 양아치처럼 해서 왔더라고요. 슬리퍼 신고. 2010년 김영사에게 먼저 접근을 해왔대. 2010년 9월 10일 뉴스인데요. 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 뒤 유기한 40대가 경찰에 잡혔다. 그리고 얼마 뒤 살인을 저질렀어. 이 일로 15년 선고받고 김정수 형사에게 연락을 해왔대요. 그리고 난 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만나자. 너 들어와라. 그때는 내가 형사니까 형사 쪽으로 아, 이 새끼 뭐 있네, 이 새끼. 편지 써가지고 접견 요청해서 저희들이 들어갔죠. 베테랑 형사의 직감은 이두홍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란 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얘 태도가 이래요. 이분이 형사니까 그나마 이렇게 대화하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 있잖아, 한마디도 못 나눠. 이거 방송 보면 알아요. 이거 존나 구제불능이야, 이 새끼 이두홍. 진짜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나 싶어. 개꼴통이야. 뭐 여태까지 고마운 것도 있어요. 안에서 내가 낙이 무슨 낙이라고 생각해요. 편지를 좀 써왔대요. 종종. 보자, 어디 보자. 그건 뭔데? 응? 어디 한번 보자. 보자 임마.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지가 뭘 갖고 와놓고 보자고 하니까 안 보여줘. 그러면은 이게 당하는 사람은 미치지. 아니 씨발 왜 갖고 왔냐. 그럼 왜 갖고 왔는지도 말해주지 않아. 말 둘러대. 다른 얘기 끌고 오고 사람 돌아버려. 알았어, 놔 임마. 결국 주긴 주네요. 11개의 사건 적혀 있었는데 이 형사님이 제일 먼저 주목한 거는 2번 사건입니다. 신수님이라는 분 살해했다는 고백. 2003년 신수님 씨 대구에서 실종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7년 뒤 나이트 여종업원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두홍은 신수님 씨 행방에 대해 돌연 김치환이라는 전 형사에게 털어놨대요. 이두홍이 날 믿고 있던 계기가 나하고 된장찌개랑 뭐 김치찌개 놓고 먹는데
자기하고 같은 반찬 먹고 뭐 같은 국을 퍼먹으니까 나한테 인간미를 느꼈다고 했거든요. 이두웅과 동거하던 사이야, 신수님이. 그가 지목한 장소를 파자 토막난 뼈 조각이 발견됐어요. 이게 신수님 씨 유골이래요. 이두웅이 사실을 말했네. 같이 밥 한 끼 먹고. 자, 그 뒤로 이두웅이 보인 태도. 이런 애들이 엄청 협조적이고 진짜 감정적으로 막 알겠어요. 제가 생각 바꾸겠습니다. 형사님 말이 맞아요. 여기입니다. 엄청 협조적으로 돌변했죠. 앞으로 계속 이럴 것 같지? 찾았어. 언제 어떻게 죽인 거야? 태도 달라져. 누군가의 부탁으로 시신만 유기한 거래. 신수님을 자기는 죽인 적이 없대. 사람 돌아버려 진짜. 그리고부터 1년 5개월 뒤 작성한 살인 리스트. 김종수 형사는 신수님 씨의 죽음이 이두웅의 암수살인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나왔다. 찾았네요. 신수님은 내가 안 죽였어. 죽이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 신수님 이 사건 건드리면 몇 사람 작살나요? 어떻게 했냐고 씨발라마.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으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안 했는지만 대답을 해. 비응신아. 진짜 개답답해 진짜. 근데 내가 지금 말한 질문을 얘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얘 화내요. 그럼 대화 끝이야 그날. 진짜 개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만 참고 달래가면서 해야 돼. 가상의 인물까지 만들어 범행을 부인하던 이두웅. 결국 집요한 김종수 형사에게 살인을 자백합니다. 자백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무기징역 받았어. 그래서 진실도 포함돼 있다. 이 살인 리스트에 확인이 됐어. 일부 진실이 들어있어. 그러면 부산 그 사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진실과 거짓 중에 어느 쪽일까? 자기가 사실이 밝혀질까봐 그냥 대충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새끼들이 원래 그래요. 대가리가 또 좋아요 이 친구가. 그 당시 이두웅의 배회처가 충무동 새벽시장 근처였어요 거의. 자기가 써놓은 이거 봐봐요. 이거는 마무리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지 맘대로 죽냐? 죽으려면 나한테 말하고 죽든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두웅이가 죽었어 2018년에. 그래서 얘를 지금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말을 들어볼 수가 없어. 자, 이건 예전에 이제 녹화한 영상이죠. 아니 너 왜 말을 안 해주냐 그러면. 알아봐요 이대로. 뭘 알아볼까? 알아보고 뭐 할까 내가? 어떤 거하고 연결될 거요. 뭐하고 연결되는데? 여봐 이 새끼 20곡에 해 막. 살인 리스트와 함께 남겨진 166분의 녹화 영상. 화면 속 이두웅은 묘한 눈빛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너 성인용품 그때 그거냐? 김종수 형사는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너 임마 이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내 밥 사줬잖아. 뭐 해줄까 그럼 내가 더 뭘 해줘?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뭐 안경 줘라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거래할 거라곤 그저 자신의 범행뿐이었던 인물. 이두웅이 하다만 그 고백이 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어느 쪽으로 의심을 키우셨나요? 저는 살짝 이두웅 쪽으로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에서 나온 흔적들과 그의 조건들이 상당 부분 매칭이 됐습니다만 사실 제 마음이 움직이는 데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칼 때문입니다. 부엌 칼로 보기엔 조금 작고 과도라고 하기엔 너무 큰 이 칼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범인의 지문이나 DNA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칼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다수의 어업종사자들은 이 칼의 용도가 뱃사람들이 그물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피해자가 이 칼을 사용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때 배를 탔다는 이두웅이 혹시 이 칼의 주인인 건 아닐까요? 이두웅에 대한 의심이 짙어졌다고 해서 유영철에 관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성폭행 사건처럼 보이지만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던 현장.
현금은 그냥 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챙겨간 행동. 이곳을 다녀간 범인과 유영철의 범행 수법이 꽤 닮았기 때문인데요. 고고고 나이트.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서. 요런 연출들이 좋았다는 거예요. 많이 해달라는 거야, 김상중 씨. 이두홍의 존재가 처음 드러났던 지난 2010년, 그가 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 일 때문이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일하던 업소의 이름이 고고고 나이트입니다. 관계자. 여기서 살인사건 났을 때 그 사람 살인사건 낸 사람,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그런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이두홍에게 살해된 여종업원의 직장은 성인용품점 살인사건이 벌어졌던 그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서구 충무동 관내 성인용품 전문점. 현장의 진입로는 고고고 나이트 입구와 동일하다. 공통점이 더 있어요. 같은 건물이고 손으로 목을 둘 다 졸랐습니다. 사람을 구타했고요. 이두홍 손이 이만해요, 이 새끼가. 한 방 맞으면 여자들은 이게 뼈가 부러진다고. 이 친구는 흉기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힘이 좋아요. 아, 두홍이가 좀 땅딸본데 이게 손발이 막 호비 쪽 마냥 엄청 큰가 봐. 힘도 좋고. 얘가 좀 땅땅한 체형인가 보네.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 졸라 죽였구나.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다. 야, 이 새끼일 가능성 좀 높다, 이거 사건. 고고고 나이트 여종업원 이렇게 죽였고 성인용품점도 왠지 이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6년 전 같은 건물 2층에서 발생했던 성인용품점 살인사건. 피해자의 사인도 목졸림이고 폭행한 흔적도 있다. 주변에 다른 도구 이용해서 가격했을 수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열창이 좀 적고 목에 긁힌 자국과 핥힌 자국이죠. 이런 손상들이 있고요. 주먹을 사용했을 가능성, 손바닥을 사용했을 가능성, 이걸 우선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생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변해있던 이정숙 씨의 얼굴. 도구 없이 맨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했던 건 연쇄살인범 이두홍이었을까? 예, 이거 저희는 사진을 뺐는데 본방 보시면은 얼굴이 이게 온정체가 피멍이 들어있어요. 엄청 때렸나봐 진짜. 이쯤에서 한 번은 짚어야 될 점이 있는데 유영철의 범행수법. 이 새끼도 한때 부산에서 2건의 살인사건을 자기가 했다고 고백을 했었으니까 유영철이가 사용한 도구가 이게 큰 망치요, 망치. 이 개조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걸 형사들 풀어서 그걸 찾아낸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한말을 자루를 지가 바꾼 거죠. 짧게 쓰려고. 지가 개조했다고 말했어요. 유영철이가 쓰던 칼이 이게 접이식 칼이요. 접이식 명품 칼이지. 이것은 유영철 범행수법하고는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영철이 살던 신촌 그 오피스텔을 기자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게 해줬거든요. 화장실 갔더니 천장에 빨갛게 좀 튄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이 연상되니까 너무 이건 뭐 유영철이는 흉기를 썼어요. 근데 이 부산 사건 고고고 나이트나 비교해보면은 흉기를 안 썼단 말이야. 그게 정두홍의 수법과 더 일치해. 이거 유영철 집입니다. 자, 여기에 표창원 후루화일러. 유영철은 전혀 목을 조르는 교사 방식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도구를 쓰죠. 근데 이두홍이 살인의 범행수법은 거의 액사예요. 손으로 목을 조르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두홍의 범행 특성과는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두홍에 더 가까워요. 누구나 같은 생각일 거야. 내가 부산 내려와서 사귄 여자가 이 10손가락이 넘는데 사귀고 뭐 몇 달 지나고 그러면 한두 달 지나면 금방 실정이 나요. 나는 내가 이제 실제 말하면 이 여자 관계가 복잡해. 뭐라고 해야 되나? 잘할 때부터 내가 이러면서 이제 과거에 지 어릴 때 쓸데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님이 듣다가 아니 지금 여자 관계 얘기해야지 왜 갑자기 너의 과거 어릴 때로 가냐 하잖아? 지랄해. 내 얘기 끝까지 들으쇼. 이 지랄한단 말이야. 사람 돌아요 정말. 엄마의 따뜻한 사랑 이런 걸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 많은 여자들은 좀 포용력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자기도 적극적으로 기대는 편이죠. 아, 중학교 때 엄마가 목숨을 끊었어.
연상에게 집착하는 이유를 그 결핍에서 찾는데 엄마 같은 여자 원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막 지가 엄청 매달리다가도 한순간에 돌변한대. 10살 연상이랑 혼인신고. 16살 연상 피해자 살해. 순간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셨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무시하면 죽인다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지, 그 충동을.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맨 처음엔 목 졸라서 내가 홧김에 신랑이 하다가 밀치고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진 걸 내가 목을 졸랐는데. 에이 몰라. 뭘로? 그 당시 여자한테 화가 안 풀렸어. 내가 화가 안 풀려가지고 그만 그랬지. 사소한 건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새끼 이걸 가지고 화를 이만큼 낸다고 싶은 이유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를 무시하는 거일 때. 이동은 감정 기복이 심해요.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요. 참지 못해. 작은 화도. 그래서 경계선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정숙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현장에 좀 범인에 대한 단서가 없잖아요. 이 새끼가 지나치게 충동적인데 현장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래. 그건 알고 계시죠? 지문 없는 거. 이 3개, 6개죠, 6개. 3 더하기 3. 범행 현장에 증거 안 남기려고요. 지가 자동차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배터리로 자기 손가락을 찢었어요, 이 새끼가. 배터리 액으로. 엄지손가락 지문 돋는 걸 못하러 찍어. 실제 지문조서 작성한 뒤 이두홍이 찍은 지장을 보면은 지문 가운데 부분이 뭉개져 있어요. 근데 이래도 잡습니다. 요런 일부 쪽지문이 하려면 다 찢었어야 돼. 사건 직후 경찰은 당시로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성인용품점 안에서 다수의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채집된 지문은 전부 23개. 그중 전화기와 판매 제품 등 17군데에서 확인된 것은 피해자 거고 커피잔 화장품에서는 고객 지문 나왔는데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들 거야. 하지만 나머지 3개는 주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출입문 유리에 찍혀있던 주인을 찾지 못한 지문. 그건 성인이 된 뒤 일부러 자기 손끝을 훼손했다는 이동의 것이었을까. 스스로 작성한 살인 리스트에서도 부산 성인용품점 살인사건을 거론했던 이두홍. 하지만 그 고백의 신빙성은 온전히 확인되진 않습니다. 이 새끼의 태도가 뭘 믿기가 좀 그래. 아무것도. 그리고 이두홍의 관심이 속죄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처음에요. 고고고 종업원 살인사건으로 교도소에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건으로 불거지면 구치소로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궁금하잖아요. 그럼 계속 물어봐야 되고. 그럼 자기가 막 얘기하다가 이러고 안 해요. 빨리 얘기해버리고 빨리 사건 종결되면은 자기가 다시 교도소 가야 되니까. 교도소보다 구치소가 편하대요. 자기는. 왜 내가 흔적을 안 남기겠어? 모르진 않아 임마. 네가 아는 게 좀 있니? 형사가 평신이고 내가 철두철미하지. 완전 범죄 없다고? 완전 범죄가 없다고요? 무능한 게 경찰이요. 응? 내가 하면 완전 범죄야. 나요. 나. 이두홍. 넌 완전한 범죄꾼이냐? 막 화나네? 어? 형사 쪽으로 볼펜을 던지며 마치 흥정하듯 정작 중요한 진술은 꺼내지 않습니다. 날 그렇게 몰라요? 내 마음을 얻으세요. 아니 씨발놈아, 네가 말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네 마음을 얻어? 애초에 말을 빙신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데. 형사님이 맞춰주죠. 진짜 개 짜증나는데 맞춰주고 있는 거야. 이 안에 이두홍이 있다. 맞춰주고 있는 거야. 나는 죽더라도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싶소. 속죄를 하고 싶다면서도 시간만 쳐 끌고 2018년 죽었습니다. 여름에. 그렇게 두 사람의 오랜 줄다리기는 답을 얻지 못한 채 끝이 났어요. 부산 성인용품점 사건이 발생하던 그 무렵에 주 활동 무대가 충무동이었다는 이두홍. 그 시절 수상한 그의 모습을 누군가 목격한 사실은 없을까. 취재하던 중 생각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요. 그 성인용품점 여기 있어. 세상에. 이미 범인이 잡혔을 건데
범인을 잡아야 그 여자가 하늘 풀 걸 아니에요. 21년 전 사건이 벌어졌던 그 성인용품점이 아직 그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사람들 말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방문이 반갑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가봐야겠죠. 그래도 피해자 이정숙 가족이 하는 거야? SBS요? 뭐 도움드릴 게 있을까?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나 그 얘기 좀 하고 싶다. 예, 말씀하세요. 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자, 기다렸다는 듯 반긴데 그날 이후 여기를 지켜왔다는 피해자 이정숙 씨의 가족, 간직했던 고인의 사진을 몇 장 꺼냈습니다. 사고 친 사람이 사고 현장에 한번 온다고 하더라고.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내 가게를 못 그만둔다니까. 혹시나 범인이 다시 올까봐요. 네, 범인이 한번 올까봐 이 새끼 나도 잡히면 잡아 죽일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눌러 앉게 됐는데 사고 나고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무슨 얘기 하려나 봐. 22년간 여기서 장사를 하신 분인데 뭐가 하나 있었나 봐. 의심되는 새끼가. 젊은 친구가 하나 왔어. 20대 아니고 아마 한 30대인가? 키도 한 170대고 사건 발생하고 얼마 뒤에 온 거래. 30대 남자고 처음 보는 순간부터 묘하게 신경이 곤두서는 얼굴이었다. 한번 삥 돌고 나가버리더라고. 읍더라니까 그 뒤에. 그 남자를 경찰에 신고 한번 했으면 하는 이 생각을 나는 지금도 후회한다. 30대고 왔다 간 그 남자 사고 쳤지 싶어. 내 추리가 그런 거요. 다른 사람 계산해주는 사이에 나가버렸대. 혹시 그 남자 사진 보면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많이 본 사람이다 이거. 이두홍이래네. 범인이 범행 현장을 다시 찾는다는 속설은 정말 믿을 만한 믿음인 걸까? 이두홍이가 성인용품점 여성도 자기가 살해했다. 그때 나한테 자백했거든요. 이두홍의 성향은 여자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집착 이런 게 있는데 약간 성적으로 좀 변태적인 성향은 확인이 안 됐어요. 이 형사는 이두홍을 안 본대 범인으로. 왜냐면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온 흔적 때문에. 여자 하체 부분에 상처도 많이 있고 혈흔도 많았고 실제로 거기 있는 성인용품을 그때 범인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심하게 훼손을 시켰지 신체를. 이 사실은 유족에게 알리기 힘들었다. 이게 전부 빈 껍질이다. 얘가 까가지고 꺼냈네 뭐 이렇게 그 용품들을. 피해자 주변에 어지러이 흩어져 있던 빈 상자를 드러내니까 성인용품 하나가 나왔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비닐랩이 여러 겹 감겨 있었어요. 부엌에 있을 랩이 피해자 곁에 놓여 있었다. 시신의 위치를 이동하자 상당한 혈흔이 확인됐고요. 사망한 다음에 훼손을 한 거죠. 경부압박 질식사 경우의 특징이 사망 후에 혈액이 굳질 않습니다. 산소 공급이 저하되면서 혈액이 굳는 과정이 좀 미약하게 되고요. 살아있을 때라고 한다면 더 심한 형태, 저항이 있고 그러면 더 큰 형태의 손상이 있을 걸로 보여요. 죽이고 나서 시신 훼손이 있던 거구만. 근데 전문가들은 이게 상당히 부자연스럽대요. 범인이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방향과 그런 모양을 갖춰놓은 자기가 많이 봤던 어떤 영상이나 사진이나 평상시에 가졌던 어떤 성적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출을 해가지고 그 모양을 갖춰놨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포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죽여놓고 자세를 잡아놓은 거야 자기가. 이해하기 힘든 이런 행동을 한 인물을 우리 효창원 후로화일론께서는 알고 있대요 한 명. 이 춘재가 범인으로 밝혀졌지만 화성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불렸던 연쇄석폭행 살인사건에 있어서 어떤 사건에서는 성적 난행 행위가 있었거든요. 이물질 들어가 있었고 과일도 들어가 있었고요. 이 춘재도 뭐 피해자 소지품 이용해서 시신 훼손을 했던 새끼인데 얘도 죽은 피해자를 신체에 이렇게 포즈를 잡아놨던 애야. 이춘재랑 성인용품점의 이 사건 범인 어떤 마음에서 이런 짓 하는 걸까? 다른 사람의 성기를 훼손시키는 건 가장 큰 분노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더 큰 모욕의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강렬한 환타지나 추동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물체를 통해 나의 성적인 환타지를 대신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피해자에 대한 분노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흥분 포인트냐 요거를 알아야 되죠. 어쩌면 이 안에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도 같다. 범인은 범행 과정에서 이 랩을 사용했는데 랩은 재질 특성상 맨손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내내 찾아온 해답이 이 안에 있는 건 아닐까. 자기가 갖는 판타지나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범인이 이 사건 현장에 왔을 때 장갑을 꼈을까? 꼈다 하더라도 벗을 수밖에 없는 범행 행동이 많습니다. 다음에 주목한 건 방석, 그것의 위치는 시신과 출입문 중간쯤이래요. 피해자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방석에서 혈흔이 보입니다. 피해자의 것이기보다는 범인 거일 수도 있다고요? 범행 도구를 랩으로 감쌌어. 얇은 랩 재질상 맨손으로 만졌을 가능성이 높다.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경찰들은 이런 단서들을 분명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다 수고했죠. 방석에 묻은 혈흔은 남성 유전자로 확인됐는데 혈액형이 O형인 사람으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성인용품을 싼 비닐에서 나온 결과가 제일 중요할 텐데 거기에서 유전자가 혼합된 채로 나왔어요. 성인용품을 감싸던 비닐은 범인이 만든 것으로 판단됐는데 여기서는 피해자와 한 남성의 유전자가 뒤섞인 채 발견됐고 사건 당시 기술로는 랩에 묻어있던 유전자의 양이 너무 적어서 분석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 다행히 그 사이에 기술 좋아져가지고 같은 사람 거라는 걸 확인했어요. 방석에 앉아있던 새끼가 범인이야. 2015년에 분석된 이 결과가 좀 더 신뢰성이 있고요. 다량의 혈흔에서 나온 남성의 DNA 누구 건지는 반드시 밝혀야 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혈액형도 O형이고. 유영철일 가능성이 있냐? 일단 이동인 죽었으니까. 유영철 혈액형 기억나세요? 유영철이가 O형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근데 이 사건은 유영철이 아니에요. 유영철이는 불질러. 걔는 핏방울이 떨어졌거든. 얘가 11개월간 범행을 했는데 한 번 CCTV에 찍힌 게 이겁니다. 그날 유영철은 한 주택 침입해서 범행하고 거기 불을 질렀어요. 왜? 자기 피를 흘렸거든, 현장에. 그거 태우려고 했나봐.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유전자는 부산 성인용품점 사건의 범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1년 전 성인용품점을 찾아왔던 그 밤의 불청객. 유영철과 다르게 현장에 흘린 증거를 그냥 두고 가니는 또 다른 살인범인 이두홍일까? 이두홍이 성인용품점 사건과 무관하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범인일 수도 있어요. 이두홍이도 O형이라니까. 그 성인용품점 사건 그거는 언제 수사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두홍이 새끼가. 내가 살아서 목숨 붙어있는 한은 철대문 밖으로는 못 나가는 걸 안다니까, 나는. 털어놓기는 내가 이걸 털어놔야 되는데 말이야. 나 죽을 때까지 징역 수발 이거 가능? 예? 이거 원래요. 긴 병에 효자 효녀가 없어. 그럼 내가 너하고 살까? 아이, 그렇게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한테 털어놓겠어 이걸? 응? 알았다. 응? 들어가 이 새끼야. 언젠가는 털어놓겠다던 이두홍의 여제는 이정숙 씨의 죽음이었을까? 이두홍도 혈액형이 O형입니다. 수사 관계자. 이두홍이 범인 맞다면 현장에 남은 유전자와 일치했어야죠. 근데 일치 안 해요. 아, 그럼 이것도 아닌 거야? 이두홍이는 그냥 원하는 거 얻으려고 협상하는 과정이었나? 거짓말하면서? 유전자가 아니라는데? 이두홍의 자백에 조금은 기대를 했지만 그의 유전자 역시 현장에서 확인된 DNA와 다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두홍과 사건의 연관성을 쉽게 배제하기 힘들다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생각이래요. 아, 뭔 소리야. 아니, 여태까지 이두홍인 것처럼 몰아가놓고 방송 끝나가니까 아닙니다 하면, 아이, 그 알 너무 이거 좀 분량 후려친다.
제가 너무 자주 찾아가니까 똥파리라고 불렀어요. 똥파리 또 날아왔네 이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범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얘기를 안 하죠, 그때부터는. 이동이 공범 얘기를 언급한 거는 이게 처음도 아니래요. 그때 성인용품점 사건 너하고 혈흔이 다른데? 이러니까 그때 이제 공범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나 혼자 했겠나 하는 식으로 얘기했어, 두웅게이가. 그러니까 맞다 소리도 아니고 아니다 소리도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를. 그걸 나 혼자 했겠나? 그 친구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끌어들이지 마라. 이동이 이렇게 말했대. 당시 이동과 나눈 대화는 이렇듯 메모로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용품점 살인사건 현장에 혈흔을 남긴 인물, 영도에서 같이 놀던 그 동생을 김영서도 알고 싶다. 항상 이 이동의 대화법이 문제예요. 딱 말을 안 해.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입을 다물어 버린다니까. 거짓말일 확률이 좀 높지 사실은. 공범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고. 답답하다. 김영사의 눈에 성인용품점 살인사건은 이상 성욕을 가진 새끼의 소행으로 보인대요. 범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기도 바쁠 시간에 예상 밖의 행동들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 단독 범행일 확률이 높다는 게 베테랑 형사의 판단이다. 성도착 자체가요, 이게 상당히 은밀한 영역이에요. 본인이 이런 성도착에 대한 내용이 타인에게 전달될 때 타인이 이걸 못 받아들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하고 누군가랑 같이 하는 경우는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정신건강 의사가 말하기도 했지만 범죄 통계학적으로도 그래요. 성범죄자들은 혼자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서로가 다르니까.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얘는 뭐 짬뽕만 먹지 맨날. 그럼 얘 같이 중국집 가기 힘들단 말이야. 왜? 짜장면을 뺏을지 짬뽕을 뺏을지를 합의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건이 이상 성욕을 가진 자의 범행이 맞다면 자신도 현장에 있었다는 이두웅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두웅은 마치 자신이 범행 현장에 있던 것처럼 그럼 왜 내내 주장하는 거냐? 오랜 시간 이두웅 접했던 이들은 그의 말 속에 숨겨진 뜻을 이렇게 풀어낸다. 뭔가 스토리가 있잖아요. 어디서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듣고서 알고 있구나 생각만. 그때같이 수감됐던 사람들한테 뭐가 얘기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재소자들을 만나야 되나? 빵 동기들? 교도소를 너무 들락날락하니까 거기서 정보를 얻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자범으로 들락날락 많이 해서 자기가 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한 경우일 수도 있겠다. 거래관계다라고 얘기했지만 결코 그 우위에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없어요. 쥐락펴락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두웅의 심리상태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때문에 신수님 사건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면서 이렇게 좀 업계 선배에 대한 리스펙을 또 보여주시네. 이두웅은 노련한 형사를 잡아두기 위해 대부분의 거짓말 속에 약간의 사실도 섞어놨어요. 전과 사실범에 가까운 새끼인데 교도소 안에서 스쳤던 인물 이두웅이 공범이라 부르던 사건의 진범은 누구였을까요? 그런데 그 대상을 좁힐 수 있는 단서가 이미 우리 손에 있어 보인다. 또 아이 단추 얘기야? 단추로 되나? 안경알. 때로는 물건 안에 주인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많이 담겨있다. 어렵게 단추와 안경알 실물이 담긴 사진을 입수했고 갈색 톤의 자개자질로 보이는 단추에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브랜드에서 단추가 달렸을 법한 옷 디자인을 찾아주기로 했어요. 2004년 이 단추가 사용됐던 옷은 파란색 계열의 정장풍 셔츠. 이거 사진 있나? 단추가 범인께 맞다면 이정숙 씨를 찾아온 마지막 손님은 정장풍의 푸른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안경도 썼는데 부드러운 사각 형태다. 난시 있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해당 도수의 난시가 있대요. 안경 디자인은 그 당시 성인 남자들이 좋아하는 디자인. 처음엔 사소해 보였던 물건들이지만 단추와 안경알이 그려내기 시작한 범인의 몽타주가 예상보다 구체적이다. 범인은 현장에 또 다른 흔적도 남겼는데 피 묻은 발자국, 신발 문양으로 확인해보니까 정장풍 구두. 뱃사람이 아니잖아 이러면은.
배 타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녀? 그리고 보니 이제야 설명되는 흔적이 있다. 안경알이 발견된 소파 부근에 있던 방석 위의 핏자국인데요. 그날 범인은 얼굴 부위를 다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범인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 그때 어떤 남자가 편의점 왔는데 피를 좀 흘리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남자 찾으려고 충무동을 막 수색했는데 못 찾았어요. 이게 좀 아쉽다. 그 범행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지더라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서 표현할 가능성이 가장 큰 거죠. 범인이 성도착적 성향을 가졌다고 보는 전문가는 또 다른 가능성 말하는데요. 성인용품에 대한 집착은 이게 상당한 거예요. 여성 속옷을 모으는 성도착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이 성인용품 살인 사건의 범인은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날을 마지막으로 그가 범행을 멈췄다 해도 곧 알게 될 범인의 얼굴. DNA 기술이 막 발전해가지고 범인의 몽타주를 더 구체화할 수도 있대요. 일단은 외국인인지 여부 중요하고 범인 연령을 추적하는 게 중요해요. 혈액 같은 경우에는 추정이 위아래로 3살 차이 나요. 와, 이게 피로 나이도 알 수 있어? 나이 들면 피가 이렇게 좀 피도 늙나? 정확하대. 오, 몇십 년 전 것도 그대로 알 수 있대. 아니, 우리 임식은 교수님 대단하신 분이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가족 얘기로 뭐 수사를 더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끝입니다. 딸이 엄마 돌아가셨을 때 올라가서 보지도 못했대요. 못 보겠다고. 유영철이는 체포 과정에서 눈에 멍이 들었고 멍 빼달라고 달걀 사준 형사 앞에서 자백을 했는데 유영철이 밝힌 피해자 수가 27.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20명. 7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똑같은 사정은 이 살인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두홍에게서도 찾을 수 있어요. 11건의 암수살인을 적어놨어. 이 중 2건이 증명됐고 나머지 9건은 사실인지 구란지 모르는 상태. 그 죽음들이 모두 이두홍 짓이 아니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냐. 예, 열린 결말이네요. 우리가 새로이 찾은 단추와 안경알의 정보 등을 토대로 이두홍과 인연이 있는 대상들을 조사해봐라라고 경찰에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송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어땠나요? 저는 이 편이 재밌게 봤거든요. 뭐 아까 말한 연출도 있지만 너무 유명한 연쇄살인범 2명을 딱 이렇게 놓고 누구일까를 우리가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취재를 또 보여줬잖아. 뭐 결국 이두홍으로 좀 기울었지만 근데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뭐 항상 그 알이 하던 대로 또 열린 결말입니다. 미제 사건이니까 그렇겠지. 그런 사건이었어요. 편집이 유독 좀 좋았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상중 씨가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다니는 그런 연기를 많이 넣어달라고, 많이 넣어달라 이거야. 재밌으니까. 연기자를 좀 그렇게 써먹어야지. 한번, 예? 이걸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달라 이거예요. 진짜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잘 나온 편 잘 골라서 리뷰해 볼게요.